네, 2020년 8월 17일 임시공휴일입니다. 이정훈입니다. 8.15 지난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열린 문 대통령이 참석 가운데 열린 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김원웅 광복회장이 대한민국을 광복하라라는 제목으로 한 연설을 놓고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이분의 연설문을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다른 분들이 광복회에 속해 있는 분들이 대독을 했는데 그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야당이 도지사를 하고 있는 경북도와 제주도에서는 도지사들이 비판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자, 여러분들 반일 문제가 나오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일치단결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과거에 보수 정부들도 반일 갖고 국론 통일을 많이 시도했습니다. 근데 이젠 국가가 컸으니까 한번 이걸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좌파 세력들이 반일 카드를 이용하고 있어요. 토착의 구름도 거론하고 또 보수 세력을 꺾는 전가의 보도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과거에 박정희나 전두환도 보수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분들도 반일을 자기네 정치적 세력 결집하는 데 이용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이 김원웅 회장의 시각이 왜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 관점을 하나하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연설을 했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방 이후 우리 국민은 수많은 시련과 고난을 뚫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제주 4.3 항쟁, 4.19 혁명, 부마 항쟁, 광주 5.18 항쟁, 6월 항쟁, 촛불혁명은 친일 반민족 권력에 맞선 국민의 저항이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올라온 걸 좀 봐주십시오. 옛날 신문 기사입니다. 자, 지금 이분이 이러한 혁명, 항쟁 이런 것들은 친일 반민족 권력에 맞선 것이라고 그랬는데 친일 반민족 권력이 뭐죠? 친일 반민족 권력? 지금 뭐죠? 박정희, 전두환, 이런 세력 같은데 이거대로 보게 되면 이승만 포함해서. 자, 그러면 제가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박정희가 일본과 가까웠다고 많이 주장을 해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저도 의견이 있습니다. 이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일본과 가까이 지내는 것으로만 따지면은 김대중 전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 못지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게 지금 화면에 나온 이 기사입니다. 이게 언제 때 기사인가 하면은 1989년 1월 달, 즉 김대중 씨가 평민장 총재하던 시절입니다. 노태우 정부 때라는 얘기죠. 그때 1월에 제2차 대전을 일으켰을 때의 일본 천황이었던 쇼와 히로히토가 사망했습니다. 그가 전쟁을 일으켰냐 안 일으켰느냐 실질적인 권력이 있었냐에 대해서 논란이 많지만 세계는 국제정치학자들은 그가 일본의 국가 원수로서 전쟁을 일으켰다고 판단했죠. 그래서 그 사람이 죽었는데 그때 일본은 서울에 있는 주한 일본 대사관에 쇼와 천황 빈소를 마련했습니다. 이 빈소를 찾아가서 90도에 가까운 인사를 하면서 조문을 하는 사람이 그때 평민당 당수였던 총재였던 김대중 씨입니다. 경향신문에 보도되는 거죠. 1월 9일자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희가 닭깎기 마사오로 개명을 하면서 만주에 가서 만주군관학교를 나와서 군인이 된 건 잘 알려져 있죠. 근데 김대중 씨가 도요타 다이쭈라는 창씨 개명을 한 걸 아시는 분들은 좀 있나요? 좀 드물 겁니다. 제가 무슨 말인가 하면요. 누가 친일을 했냐 안 했냐의 문제는 공개된 정보 양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누가 더 친일을 했는지는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친일을 더 많이 했어도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기 때문에 넘어가는 경우도 제법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대중 씨는요, 대통령을 할 때 2000년이죠. 제2차 연평해전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축구가 3, 4위전 할 때 바로 그날 우리 연평해전에서 공격을 당해서 우리 참수리 고속정에 있던 장병들이 희생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며칠 지난 다음에 이분들 연결식을 했는데 그때가 마침 이제 한일 월드컵 결승전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3, 4위전에서 패해갖고 4위가 됐고 이제 결승전은 일본에서 열리기로 했는데 우리 장병 연결식을 외면하고 대통령, 국가 통수권자란 분이 한일 월드컵 결승전을 보러 일본으로 날아간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그러한 김대중 씨가 관련됐다고 보는 것이 광주 5.18이라고들 하지요. 아닌가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광주 5.18을
친일 반민족 권력에 맞선 국민정으로 보면 모순 아닌가요? 역사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제주 3.3 항쟁을 반일로 보는데 이게 왜 반일입니까? 4.3은요, 대한민국을 세우려고 하는 첫걸음인데 거기에 반대한 도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첫 국회의원 선거를 유혈투쟁을 벌이면서 거부한 게 4.3이었습니다. 4.3 때문에 제주도는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헌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헌법은 국회가 만들잖아요. 국회를 만들려면 국회의원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 뽑는 선거가 50선거인데 그 선거를 거부한 게 4.3 투쟁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거부한 행사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만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헌법을 만드는 제1대 국회를 만들 때 제주도만 국회의원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제주 4.3이야말로 반민족 반국가로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 제주 4.3을 일으킨 주도한 세력이 누굽니까? 대한민국 초대 총선 거부 투쟁을 지시한 거는 대한민국 건국에 반대했던 남노당 세력, 남노당, 남조선 조선노동당 세력이죠. 박헌영 세력이죠. 그들이 말한 거는 조선 공산 정권을 세우는 것이었죠. 이쪽에. 그렇다면 4.3은 친공 혹은 용공 투쟁으로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문제는요, 이 4.3 사건으로 이제 대결이 벌어졌는데 아무래도 대한민국 땅이니까 이쪽에서 더 많은 무력이 동원됐죠. 그러다 보니까 그 충돌하는 과정에서 게릴라 투쟁까지 갔으니까 공산 세력들이 양쪽에 속하지 않은 많은 제주 양민들이 희생됐다는 겁니다. 물론 반공 투쟁을 하기 위해서 온 세력들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이 더 많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발단이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용공이냐 친공이냐의 싸움으로 봐야 되는데 이걸 왜 4.3이 반일 운동으로 보게 됩니까? 이거 역사 조작 아닙니까? 김원홍 회장이 하시는 거. 이게 왜 반일이 됩니까? 저는요, 그 양민이 많이 희생됐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이 4.3 사건을 이렇게 지금은 이제 국가 행사로 올려줬는데 이게 뭔가 하면은 그 희생자들은 억울하지 않습니까? 공산주의자들도 아닌데 희생된 사람은 억울하잖아요. 그걸 배려를 해준 건데 배려를 권리로 받아들여가지고 그 권리를 토대로 뭐 역사 주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적이라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김원홍 회장은 대한민국을 친일 반민족 권력으로 보는 것 같은데 이 연설문 아까 읽어드린 대로 보면 그렇다면 그는 대한민국을 떠나가지고 대한민국 바깥에서 망명정부 세워서 당신이 원하는 대한민국 만드는 투쟁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우리를 해방시킨 거는요, 미소입니다. 미국과 소련, 연합군입니다. 근데 그 미소는 그때 모든 기록을 보게 되면 신탁 통치를 한 다음에 독립시켜주려고 그랬습니다. 미소 공동위원회에서 그렇게 해서 만들었죠. 그때는 2차 대전에서 승리한 연합국이 마음대로 세계지사를 결정할 때입니다. 뭐 미소가 결정하면 그냥 따라가는 거죠. 근데 그러한 신탁 통치 결정에 대해서 북한에 있던 공산 세력은 거의 의견을 밝히지 않고 조용히 있었고요. 그렇게 된 거는 소련은 한반도가 일제로부터 해방되는데 크게 기여한 거가 없기 때문에 소련의 지원을 받는 공산 세력은 가만히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네. 이 소련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공산 종주국 아닙니까 당시에. 이 소련은 미국이 일본과 계속 태평양 전쟁을 하면서 이제 일본을 밀어붙여서 할 때 전혀 참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숟가락을 싹 집어넣었어요. 아주 얄미워요. 이 미국이 마지막 공세로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세계 최초로 원자폭탄을 투하합니다. 일본이 타격을 입죠. 그래도 소련은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8월 9일 날 미국이 다시 나가사키에 두 번째 원폭을 투하합니다. 그 일본이 완전히 폐색이 짙어지니까 그날 일본을 향해서 선전포고를 발표하고 만주 지역으로 몽골 지역으로 등으로 해서 소련군을 투입합니다. 마지막에 집어넣죠. 그리고 불과 한 일주일 뒤, 일주일도 안 되는 8월 15일 날 일본이 항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 대일전에 승리한 국가가 되면서 숟가락을 올려놓게 된 겁니다.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북한에서 북한 지역에서 군정을 하기 들어온 소련은 미소 간에 서로 합의한 신탁 통치를 한다고 했을 때 소련 말을 잘 듣는 공산주의자들은 가만히 있었죠. 근데 이 남쪽 미국이 군정을 하기란 쪽은 좀 자유롭기 때문에 신탁에 반대하는 세력, 찬성하는 세력으로 나눠서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때 신탁 통치를 하자, 찬탁인데
그 찬탁에 앞장선 세력이 인민공화국을 만들었던 여운형 세력입니다. 인민공화국, 건국준비위원회에서 나온 것이 인민공화국, 줄여서 인공이라고 그랬죠. 그 세력이 아주 찬성을 하고 나갑니다. 반대로 가장 격렬하게 반대했던 것이 우리가 임정이라고 부르는 상해에서 돌아온, 상해가 그때는 중경중에 있다, 중경에서 돌아왔죠. 김구가 이끄는 임시정부 세력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돌아온 이승만 세력도 결사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리고 동아일보가 미소가 우리를 신탁 통치하려고 한다는 것을 보도를 함으로 해서 반탁의 횃불을 확 올렸습니다. 지금 와서는 뭐 그때 동아일보 보도가 오보다 잘못됐다 뭐 좌파들은 많이 떠들어요. 그래서 그때 인공하고 인정이 지금의 촛불 태극기 세력처럼 뭐 반탁과 찬탁을 놓고 격렬하게 싸우죠. 이 싸움이 하도 치열해서 미소 공동위원회는 한반도를 문제를 결정하지 못하고 두 나라를 결정하지 못하고 유엔에 결정하게 하자고 넘깁니다. 그러한 유엔이 결론적으로 신탁 통치 없이 대한민국을 독립시켜주자 이런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정부를 세우게 허집니다. 그럼 대한민국 정부를 만들려면 헌법을 만들어야 되죠. 헌법을 만들려면 국회의원을 뽑아서 국회를 만들어야 되죠. 국회를 만들려고 선거를 하려서 한 게 바로 50선거인데 그 선거를 반대한 게 제주 4.3입니다. 다른 것도 반대했지만 얘가 제일 세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세구 4.3이가 이게 무슨 반일과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죠. 오히려 반국가 반민족 행위가 아니냐 이겁니다. 근데 그때 희생된 사람들이 양민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4.3 성격을 지금 좀 다운시키는데 이걸 가지고 반일로 거꾸로 꾸미는 김원훈 회장 같은 사람이 있으면 이게 이상한 거 아니냐 이겁니다. 제 주장이. 이렇게 남로당이 바로 박헌영이 했던 남로당이 50선거에 반대하는 투쟁을 지시했는데 반민족적이고 반대한민국적 작태를 한 거죠. 이렇게 이러한 4.3을 친일 반민족 권력에 저항한 것으로 본다면 진짜 속아 웃을 일 아닌가요? 정말 심각한 역사 조작을 하는 게 아니라면 정말 무식한 소리를 했다고 저는 봅니다. 광복회 회장이란 분은. 북한도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남당 세력이 안 되니까 북한으로 도주해서 북한엔 그때 북조선노동당이 있었죠. 남북노동당이 합쳐갖고 조선노동당이 만들어서 지금까지 북한을 이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조선노동당이 그 후에 정부를 만든 게 지금 북한 정부입니다. 그 정부를 조정하는 게 조선노동당이죠. 그러니까 그런 북한이라고 하는 정부를 우리는 뭐라고 정부를 인정할 수 없잖아요. 그 단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반대했으니까 뭐예요? 반국가 단체지. 그래서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규정해 놓은 법이 뭡니까? 법률적으로 뭐라고 규정을 해야 되잖아요. 국가라고 할 수는 없고. 근데 이미 뭐 유엔에 가입해서 국가처럼 움직이니까 대한민국은 반대하니까 반국가 단체라고 하는 게 국가보안법인데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자고 주장하는 게 좌파고 문재인 정부의 세력들 아니에요. 자, 이렇게 엉터리입니다. 4.19로 붕괴된 이승만 권력이 친일 반민족 세력이다라고 하는 그 얘기했는데 이거 더 웃긴 얘기 아니에요? 평생을 반일을 해온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인데 그분을 친일이라 그러면 이건 난센스 중에 난센스. 이건 역사 공부를 하나도 안 한 사람입니다. 안 한 사람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있을 때 쓴 Japan Inside Out, 뭐 일본 내막기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 읽어보거나 좀 뭐 얘기를 해야지. 이거는 저기 우상과 이성 보고 80년대에 뛰쳐나가서 데모를 한 대학생 수준입니다. 이거. 김원홍 회장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나오셨다. 이승만 대통령은요, 일본과 국교를 맺으면 다시 회복하면 대일 청구권 자금을 받아서 우리를 부흥시킬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일본과 평화협정을 맺지 않았어요. 그렇고 우리 해양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일본이 미국 군정으로부터 해방되기 전에 평화선을 선포합니다. 세칭 리라인, 이승만 라인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 해양 주권을 지켜놓고 독도를 우리 걸로 확실하게 굳힌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반일이라고 그럽니까? 그때 김일성은요, 반일이랑 평화선이라는 거 생각도 못했고, 대한민국 사람 중에도 평화선을 그어서 우리 해양 주권을 지키자는 걸 생각한 사람이 없어요. 이승만이 국제정치를 했기 때문에 꿰뚫어보고 한 겁니다. 그러한 이승만을 친일파라고 하면, 김구를 친일파라고 하는 것만큼이나 웃기고 한심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뭐, 친일 반민족 정권 중에 하나로 무너뜨린 대상이 된 게 이제 촛불 혁명 얘기했으니까. 박근혜 정부가 그러면
촛불혁명이라는 걸로 무너졌으니까 박근혜가 친일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박근혜는요, 아버지가 일본과 국교 정상을 했기 때문에 친일 시비를 받기 때문에 일본 아베 총리를 만나는 걸 극도로 회피했어요. 보통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면 일본을 서로 방문하면서 국빈 방문하는데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다자회담에서 만나면 이렇게 불편하게 외면하는 자세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위안부 문제를 계속 일본을 압박해서 일본 총리 아베의 사과를 받아냈고 돈도 받아냈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박정희 대통령이 청구권 협정을 합리적으로 해놓은 것보다도 더 많은 성과를 거뒀는데 이게 반일, 친일, 반민족 정권인가요? 오히려 지금 문재인 정권은 징용 문제 걸어놓고 감당이 안 돼서 일본하고 뭐 협상하자 이런 제의하고 있잖아요. 이게 오히려 더 친일 아닌가요? 오히려 저는 촛불로 일어선 문재인 정권이 친일로 보이는데 비교했을 때. 그리고 김원웅 씨는 이들 항쟁은 일제강점에 맞섰던 독립운동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앞에 거론했던 4.3에서부터 촛불까지가 독립운동의 연장선에 있다. 여기서 일제강점에 맞섰던 독립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다. 얘기를 했는데 제가 여기서는 일제강점이라는 걸 딱 문제 삼겠습니다. 일제강점 잘 기억해 주십시오. 자칭 반일 운동가들은 일제강점이라는 표현을 참 즐겨 쓰는데 저는 이 단어를 쓰는 순간 이건 전형적인 패배주의자가 된다고 봅니다. 일본에 강제로 점령당했다고 하면 우리가 덜 억울하고 우리가 옳은 게 되나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그래도 결국은 점령당한 거니까 식민지 지배 당했다는 건 부정이 안 되는데 제가 공부한 바로는요, 우리가 일본에 합병이 된 거는 당시의 주권자였던 대한제국의 황제인 순종이 한일합방 문서에 서명 날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대한제국의 주권은 황제한테 있었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대한제국은 스스로 대일본제국과 하나 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이게 사실인데 지금 문서 나오죠. 한일합방 문서가 바로 이겁니다. 이거 우리 공개 잘 안 합니다. 이 수치스러운 문서라서 공개 안 합니다. 그렇다면은 친일 반민족 정권을 얘기할 때는 순종이나 그때 순종의 아버지인 고종도 살아 있었어요. 순종이나 고종 그리고 그 측근들이 만든 대한제국을 친일 반민족 정권으로 찍어놓고 비난해야지 왜 그건 안 하냐 이거예요. 그 후대에 생긴 정권은 뭐냐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강제로 당했다는 주장을 할 때마다 일본은 이렇게 합니다. 너희 주권자가 한일 합방하겠다고 뭐가 됐든 이유가 됐든 도장 찍고 사인하지 않았느냐 계약서 해놨는데 뭐라고 실실 웃고 있는 거죠. 이 문서 때문에 우리가 세계 어디에 가서 억울함을 호소해도 세계는 들어주고 그래 겉으로는 안 됐다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이 자식아 니들이 끝까지 싸워서 죽도록 싸워서 거부하지 왜 도장을 왜 찍었어? 싸울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는 자들이 약간 비웃습니다. 우리는 떠들수록 강제 식민당했다, 강점당했다고 할수록 우리는 비겁자가 되는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왜 자꾸 일제강점이라는 단어, 강점당했다는 얘기를 쓰냔 말이에요. 김 회장은 또 뭐라 그랬는가 하면요. 일본의 정치인을 만나 독일처럼 진심으로 과거 청산을 하라. 전범 위패가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일본 정치인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국립현충원에는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된 전범, 그 전범의 절규들이 묻혀있더라. 당신들은 왜 그것을 참배하느냐? 우리더러 과거 청산하라고? 당신들이나 제대로 하라. 봐요, 이렇게 일본 놈들이 우리 우습게 보고 있지. 제대로 감을 못 잡고 하면은. 자, 김 회장도 부지불식간에 객관적인 사실을 갖고 있는 일본이 우리를 우습게 여기고 있다는 걸 인정했네요. 그래서 제가 일제강점기라는 단어를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 시절은요, 우리가 정치적으로 일본에 먹힌 게 맞습니다. 그러나 정신적으로, 실체적으로는 우리가 일본과 싸우던 시절을 규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일본에게 강제로 당한 일제강점기가 아니라 대일투쟁기, 대일항쟁기로 우리는 불러야 됩니다. 현실이 강제로 점령당했더라도 우리는 싸우는 시절이었다. 싸우는 시절, 이걸 강조해야죠. 그래서 한국에 있는 일본 공관 앞에 위안부 통일상을 세워놓고 있으면요, 우리가 일본에 먹혔다는 것만 더 증명되잖아요. 위안부 동원해야 되는 식민지였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식민지였다는 걸 세계 만방에 알리지 말자고요. 차라리 그 앞에다가 총을 들고 겨누고 있는 독립용사상을 세우든지 낫을 들고 덤비는 조선 대한제국 민중상을 세워놓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대일항쟁기, 대일투쟁기가 되는 거지.
저는 이 반일운동하는 자들을 보게 되면은 진짜 친일 코스프레 하면서 우리를 정말 더 망신 주고 있다고 보입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 할수록 야 자발적으로 한일 합방 무산해놓고 니들이 우리한테 합방됐네, 도장 찍고 사인했네, 우리가 전쟁으로 대한제국 먹었어, 이런 얘기 일본 사람들 바로 합니다. 왜 자꾸 이렇게 하냐고요. 우리 조선이 대한민국의 기백을 보이려면 이걸 이런 걸 들으려니까, 그런 상을 세우려니까. 이 소녀상을 세워놓고 하는 거는요, 지금 세월이 한참 지난 지금 전두환 모형물 만들어 놓고 뿅망치로 때리는 그런 행위하고 비슷한 유치한 한풀입니다. 유치한 한풀입니다. 역사를 제대로 합시다. 일본에 합병되고 나서 9년이 지나서 우리가 3.1운동을 했죠.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방될 때까지 임정이 유지가 됐습니다. 그러면 임시정부는 분명히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그럼 정부가 있었고 우리가 어떤 형태로 간에 싸울 의지가 있었으니까 그 시절을 우리가 유지됐잖아요. 대한민국 박하시긴 하지만 대한민국 임정이. 그러니까 우리 대일투쟁기로 가야 된다니까, 그 시절에. 이렇게 역사에서는 주체적이어야 되는데 강점기란 단어를 쓰는 순간에 우리는 주체가 아니고 객체가 됐다는 게 됩니다. 왜 이런 뉘앙스가 나는 단어를 쓰냐 이거예요. 식민지배를 당했어도 우리의 역사의식은 싸우고 있었다고 주장해야지. 이 문정권의 많은 주사파들은 북한의 주체사상을 신봉하는데 그러한 주체의식 말고 역사의 주체의식, 우리는 대일투쟁기였다, 이런 걸 갖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전형적인 이 교과서에도 일제강점기라는 표현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걸 대일항쟁기, 대일투쟁기로 다 바꾸십시오. 우리가 몽고 지배 봤을 때도 몽고 간섭기, 대몽투쟁기라는 표현을 역사에 쓰거든요. 이제 피해자 코스프레 그만합시다. 네. 김 회장이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일제 패망 후 미군정을 거쳐 한국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 전개되었습니다. 이승만은 반민특위를 폭력적으로 해체시키고 친일파와 결탁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족 반역자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유일한 나라가 되었고 청산하지 못한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미군정을 거쳐 한국 정부를 수립했는데 왜 이게 가슴 아픈 일인가요? 다른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는 건가요? 다른 정부? 유엔이 인정한 합법 정부인데? 그래서 이게 마음에 안 들면 김 회장께서는 나가서 망명정을 세우고 새로운 대한민국 세우기 위해서 한번 하라는 겁니다. 제발 거짓 역사를 만들어서 표현의 자유가 있는 이 땅에서 그 자유를 누리지 마시고요. 친일과 지금 이분도 얘기하셨는데 반민족 행위를 섞어 써버렸어요. 친일과 반민족 행위는 전혀 다릅니다. 식민 시절에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떠한 형식으로든 일본과 접촉했습니다. 지배자인 일본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일본이 정한 법. 우리가 왜 한동안은 좌측 통행했죠? 그 일본이 만든 법이잖아요. 지금도 기차는 왼쪽으로 가죠. 일본 따른 거잖아요. 일본은 자동차도 지금 운전대가 이쪽에 있잖아요. 응? 자동차 좌측 통행하잖아요. 일본 법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일제가 요구한 대로 세금도 냈어요. 그건 친일 아닙니까? 그리고 일본을 이기려면 뭔가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배워야 되는데, 배우려면 어디 가서 배워요? 일본이 만든 학교 가서 배웠잖아요. 일본식 교육 배운 거 아닙니까? 근데 배운 것만 갖고 되던가요? 저 대학 나와서 사회 나와보니까 아무것도 못하겠던데. 취재 현장에 와서 일을 해보니까 이제 알겠던데. 취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취업하려면 어떻게 해요? 일본 회사에 들어가니까 창시개명, 도요다, 다이추라고 하던 일본 회사에 들어갔죠. 김대중 씨는. 박정희 씨는 군대에 갔으니까 선생하다 갔으니까 닭깎이 마사오라고 하는 거고. 네. 이게 현실이었는데 그거 다 부정하면 어떻게 되자는 거예요. 그러면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일본법도 적용을 안 받고 일본 교육도 안 받고 살면 되죠. 화전이나 사냥을 하고 살면 되죠. 그러면 친일은 안 하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개마고원이나 태역사막에서 그거 하던 이들이 나와갖고 우리 해방됐을 때 나라를 세울 능력이나 있겠습니까? 더 중요한 건 인도를 건국하고 영국으로부터 해방시킨 간디가 영국의 런던 대학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간디도 친영 반민족 행위자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그런 규정을 안 하냐고요? 대한민국만 그런 나라라고 왜 그런 얘기를 하시냐고요? 이렇게 하려면 대한민국은 45년 이후에 태어난 갓난아기들이 대한민국을 이끄는 그런 나라를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걸 애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한 때 친일 시비를 벗어날 수 있었던 이들은 김구는 중국에 있었죠. 임정을 이끌고. 미국, 이승만이 있었죠.
소련에 있었던 게 누굽니까? 김일성이잖아요. 결국 그들이 거기서 조직을 이끌어봤기 때문에 그들이 들어와서 국가를 세우는데 남북한에 개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중 한 명이 이승만인데 이승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 게 왜 친일이라는 겁니까? 역사를 왜곡해도 적당히 해야지. 김일성은요, 우리 땅에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김구하고 이승만은 여기서 태어나서 밖으로 나간 사람이고, 김일성은 자기 아버지가 난주로 가서 난죠. 그러다 중간에 한번 이제 평양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김일성은 국적도 불분명해요. 이승만은 끝까지 미국에서 무국적자로 있었고, 김구도 국적을 얻는 걸로 제가 압니다. 다만 중국인 여성하고 마지막에 같이 살았죠. 네. 근데 김일성의 어머니는요, 김일성 아버지가 죽으니까 중국인하고 재혼했어요. 개가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인 아버지가 좀 돈이 있어갖고 김일성이 공부를 해서 길림에 가면 지금도 있습니다. 육림중학이라고 꽤 좋은 학교입니다. 거기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김일성은 중국인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이런 얘기 좌파들은 절대로 안 합니다. 아니면 그때 만주국이 그 다음에 만들어졌고 만주국에서 이제 뭐 한일투쟁 했다지만 어차피 그러면 만주국 사람으로 봐야죠. 그건 친일파 아닌가요? 김일성도 접해이죠. 이승만과 김구는 독립을 위해 나간 사람이니까 차원이 다릅니다. 김일성하고. 정부를 세우려면요, 능력 있는 이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나라나 기관을 운영해 본 사람이 필요한데 그런 사람들은 일본인 밑에 있던 우리 사람들이잖아요. 그분들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다 친일로 몰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깐난 애기들이 해야 돼요. 저 화전이나 하던 사람들이 와서 사냥이나 하던 사람이 나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되겠냐고요. 바로 다른 나라에 먹혀버리죠. 그래서 그때 이미 친일파가 기준이 아니라 반민족 행위를 했느냐가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만든 것도 친일특위가 아니고 반민족 행위자 무슨 특별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반민특위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김원홍 회장 연설에도 친일과 반민족 행위가 섞여 있습니다. 둘을 혼동하고 있는데 당시에는 구별했습니다. 친일과 반민족 행위를 구별하지 못하면 이건 사실상 자해행위입니다. 이걸 둘을 섞어갖고 친일파를 반민족 행위자를 친일파로 만든 게 지금 좌파들의 이 역사 조작의 큰 그 줄기라는 걸 제가 고발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국민들이 깜빡 섞고 있어요. 그리고 김 회장은요, 전 세계 화폐 속에 독립운동가가 없는 나라는 대한민국 하나뿐이다 그랬는데, 뭐 한번 볼까요? 그래, 북한 화폐에는 김일성 들어가 있죠. 김일성이 독립운동 했다고 하니까. 우리도 건국 직후에 넣었잖아요, 이승만. 근데 지금 그거 이승만 넣자고 하면 누가 제일 반대합니까? 좌파가 반대하잖아요. 우리가 이승만을 화폐에서 빼는 거는요, 좌파들이 아니에요. 박정희 세력입니다. 왜냐하면 이승만은 독재하다가 4.19 때 쫓겨났지 않습니까? 4.19 세력에 무너뜨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하는 거지.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라 독재를 했기 때문에 빼는 겁니다. 이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미국 대통령도 독재를 했으면은 그 조지 워싱턴 빼냈을지 몰라요. 토머스 제프슨 빼냈을지 몰라요. 근데 그분들은 대통령제의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장기 집권을 안 하고 넘기고 했기 때문에 안 들어간 거죠. 우리는 그걸 못했기 때문에 이승만을 빼게 된 거죠. 왜 A가 문제가 된 걸 B라고 문제라고 하냐고요. 역사 조작하지 맙시다. 그리고 김 회장은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 때는 나치 독일에 머물렀고 독일의 베를린에서 만주국 건국 10주년 축하 연주회를 지휘했다. 민족 반역자가 작곡한 노래를 국가로 정한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 말대로라면 런던 대학 나와서 영국에서 변호사가 된 간디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변호사가 뭐예요? 그 나라 법을 집행하는 원고를 보호하더라도 법대로 영국법을 실행하는 사람 아닙니까? 나중에 남아공 가서 활동했죠. 남아공에 있을 때 뭐 했어요? 남아공 독립을 바라는 보호인들이 전쟁을 일으켰을 때 영국이 군대를 동원해서 그걸 쳤죠. 그게 보호전쟁인데 그때 공을 세웠다고 해서 간디는 영국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런 간디가 영국을 독립시켰으면은 이 사람 친영 반민족 행위자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제시대 때 일본 회사 다녔던 노요다 다이쭈를 용인할 수 있습니까? 응? 이런 김 회장 기준대로 한다면 그러면 일본 제국 일제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아버지는
이북에서 흥남에서 농업 공무원을 했어요. 그거는 문 대통령 자서전인 운명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럼 문 대통령 아버지는 어떻게 할 거예요? 적폐예요? 그리고 반일을 외쳤던 게 문재인 대통령인데 그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딸 문다희 씨죠. 우리를 정복하자고 하는 정한론자가 세웠던 대학 중에 하나가 국사관대학인데 일본의 도쿄에 있는 거. 거기 국제학부 다닌 게 누굽니까? 문재인 대통령 딸이잖아요. 그럼 이런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할까요? 김원홍 회장님. 모든 사람에게는요 공도 있고 과도 있습니다. 공만 보게 되면 안 됩니다. 자, 김 회장은 젊은 시절에 공화당과 민정당 당뇨를 했는데 그건 내가 생계를 위해 한 거니까 정당하다 그랬습니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지. 이러한 김 회장은 또 친일파가 있는 국립묘지의 친일파 파묘를 거론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서울 현충원에서 가장 명당이라는 곳에 독립군 토벌에 앞장섰던 자가 묻혀 있습니다. 해방 후 군 장성과 국방부 장관을 지낸 자입니다. 조선 청년의 꿈은 천황파해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야스쿠니 신사에 묻혀 신이 되는 것이다. 그가 한 말입니다. 이러한 친일 반민족 인사가 69명이 지금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네, 국립현충원을 가장 명당이라고 그러셨네요. 볼까요? 국립현충원은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면 6.25 때 인천상륙 이후에 우리가 서울을 수복할 때 우리 장병들이 많이 희생됩니다. 특히 한강전투에서 많이 격렬했기 때문에 이 전사들은 묻을 무덤이 필요했어요. 그때는 애국 열사들, 광복축구 막 돌아온 사람들이 다 정정해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무덤을 특별히 만들, 국립묘지를 만들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 그냥 김구, 안재홍, 송진우 이런 분들이 전쟁 나기 전에 암살됐지만 그냥 그분들 개인 무덤을 쓰는 걸로 넘어갔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은요 일본으로부터 독립해서 그때 만들어진 체제라면 우리가 친일체제라고 하겠죠. 우리는 그리고 나서 바로 5년 후에 6.25 전쟁을 치르면서 그때 막 만든 체제가 굳어져서 지금 우리가 된 겁니다. 우리는 6.25 체제의 국가입니다. 6.25 전쟁에서 막 살아남기 위해서 급하게 했던 것들이 그 후에 옳은 거가 된 겁니다.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를 세울 때 엘리트가 부족했으니까는 반민족 행위 하지 않았으면 받아들여서 국가를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을 이제와서 친일이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때는 친일 기준이 아닙니다.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민족 행위를 한 사람들은 안 받아줬어요. 일본군에서 뭐 장성을 했던 뭐 이 아무개 이런 사람들 다 뭐 쫓아내고 안 받아줬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그래서 쓸만하다고 받아줬는데 그분들이 6.25 때 잘 싸웠던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일제가 항복할 우리를 지배했을 때 조선 왕실 재산을 이왕과 재산으로 따로 정리했거든요. 나눠가지고 그걸 미 군정 거쳐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걸 국유화했습니다. 조선 왕실 재산이 이왕과 재산을 거쳐서 국유 재산이 된 겁니다. 근데 그분들을 일단 어디 묻어야 되는데 묻을 데가 없으니까 이왕과 재산이었던 분류된 창빈한 씨 무덤이 바로 동작동 한강 남쪽에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묻은 겁니다. 네. 그게 명당이라서 한 게 아니라 정신없을 때 그냥 한 겁니다. 창빈왕 씨는요 왕비가 아니에요. 비가 아니잖아요. 빈이잖아요. 창빈이잖아요. 그러니까 빈이 뭡니까? 비 다음이 빈이잖아요. 그래서 왕세자 빈이잖아요. 네? 세자의 부인은 빈이고 왕의 부인은 비잖아요. 그러면 왕과 왕비의 무덤은 능이지만 세자와 빈의 무덤은 원이잖아요. 동작동은 능이 아니고 원입니다. 근데 그 무덤이 명당이로 알려진 거는 이분의 손자가 선조인데 선조가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돼버리잖아요. 불려 들어가서. 그래서 그 다음 또 선조의 자손이 순종까지 이어져서 쫙 이어지니까 창빈한 씨 무덤이 좋아서 그렇게 소문이 난 적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이 창빈한 씨는 문정왕후한테 눌려서 아주 힘들게 살았던 가련한 여인입니다. 네. 그렇게 갑자기 징발돼서 군인을 묻었던 전사자를 묻었던 그래서 국군묘지였습니다. 근데 그걸 군인들이 잘 가꿨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독립 열사들이 돌아가시면 묻고 하다가 잘 모셨으니까 이게 국립묘지가 된 거죠. 승격이 된 거죠. 그리고 명당이라고 불리게 된, 우리도 명당으로 인정한 겁니다. 네. 그걸 명당이라고 보고 마구마구 대전 현충원에 대통령 묘소를 만드는데도 마구마구 여기 파고 들어가서 무덤을 만들어야겠다고 한 게 김대중, 김영삼 사후의 그 추종 세력들 아닙니까? 지금의 좌파들의 뿌리. 김원웅 회장은요, 광복과 무관한 연설도 했어요. 촛불혁명으로 깨어난 국민들의 자신감,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확고한 신념, 그리고 정부의 당당한 대처로 우리는 일본의 경제보복을 껐더니 이겨내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딸랑이 발언이죠.
일본에 맞설 수 있는 경제력을 키운 거는 박정희 전두환이죠.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찬란한 우리 민족의 미래에 발목을 잡는 것은 친일의 뿌리를 두고 분단에 기생하여 존재하는 세력입니다. 자, 분단의 기생에 참 기생?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목숨 걸고 싸워 죽은 사람들이 기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생했다고? 친일의 뿌리를 뒀다? 그럼 자기 딸을 일본 대학에 보낸 문재인 대통령은 친일파 아닌가요? 사자성어 중에 공과 상반이란 말이 있습니다. 공과 반은 반반이다. 자, 중국이 문화혁명을 치를 때 마오가 주도했죠. 그때 등소평은 숙청이 됐습니다. 원한이 맺혔겠죠. 그 다음에 나중에 모택동 4호 4인방이 중국을 이끌 때 그걸 밀어내고 모택동의 권력을 잡죠. 근데 그러한 등소평이 적폐청산하면서 마오를 격하운동 시켰나요? 오히려 공과 상반이란 말을 인용해서 모의 공은 7이고 과는 3이다. 따라서 공이 많다라고 인정을 하고 넘어갔잖아요. 그리고 화합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혁개방을 박정희식으로 해서 지금 G2 국가가 될 수 있는 중국을 만들어줬잖아요. 왜 이렇게 공은 안 보고 과만 보는 게 김 회장 또 문재인 정권의 주류 세력들 아닌가요? 김 회장은 또 이랬습니다. 친일 미청산은 한국 사회의 기저질환입니다. 친일을 비유하면서 자신을 보수라고 말하는 것은 매국노 이완용을 수구라고 우기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한국 사회의 갈등 구조는 보수와 진보가 아니고 민족과 반민족입니다. 남북 간의 분단 극복 노력을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나라는 일본입니다. 또한 친일 반민족 세력의 행태가 일본 극우의 입장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합니다. 왜 친일이 보수가 됩니까? 네? 과거 전두환도 아니 문 대통령도 보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친일인데 토착외교를 부활시켜서 반일 코드로 보수를 누리려는 작태가 여기에 보이는 거죠. 이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을 한 겁니다. 이 양반이. 지금 통일을 반대하는 건 북한입니다. 북한은 체제부장 요구가 있잖아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보듯이. 통일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만든 무기가 핵무기하고 미사일 아닙니까? 지금 계속 김 회장은 한쪽만 보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을 해주는데 문 대통령은 몇 번 하다가 이거 하면 위험하고라고 안 하는 말을 대신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쪽만 보니까 김 회장은 과거 자신의 한 잘못은 잘못이겠죠. 이런 논리들하면 보수파에 붙었으니까. 그건 생계 때문이라고 하는 희한한 논리를 내세우는 거죠. 우리를 해방시킨 연합국이 주축국을 항복시킨 것이 바로 국제정치인데요. 그러한 국제정치를 외면한 이들이 권력을 잡고 딸랑딸랑 하니까 문재인 정부가 문제인 겁니다. 국내 정치를 위해서 국제정치를 악용하면 정말 곤란합니다. 임진왜란에서 패한 세력이 서인 세력이죠. 그런 세력이 물러나야 되는데 그대로 권력을 잡고 인조를 옹립해서 자기네 그 망신을 덮기 위해서 주체를 주장하다가 병자호란 당한 거 그걸 왜 잊고 있습니까? 21세기나 통하는 친일파 파너 주장이 난무하는 대한민국이 좀 한심하지 않아요? 미중 대결이라는 엄중한 국제정치가 펼쳐지고 있는 21세기에 20세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임나를 치른 조선도요. 서인이 권력을 잡았지만 일본과 설린과를 회복합니다. 왜? 다른 위기가 오니까. 6.25 전쟁이란 절체절명의 위기 때문에 우리는 대일항쟁기라고 하는 엄혹한 시기가 있었음에도 일본과 국교를 회복하고 나라를 발전시켰습니다. 북한하고 싸워야 되니까. 그런 역사를 되돌리자는 거예요. 탄핵에서 살아남던 노무현 세력이 광복회와 함께 반일관계법을 만들어 권력을 유지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지금 그걸 그대로 따라하는 게 문재인 정권입니다. 결과도 비슷할까요? 노 대통령이 어떤 결과를 맞았죠? 지극히 정치적입니다. 앞날이 예측되지 않으면 역사를 보라 그랬습니다. 국제정치 한복판에 있으면서 우리 위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큰 위기를 당하거든요. 임진왜란 때 패전한 세력이 책임을 지지 않고 척환을 주장하는 국내 정치를 펼쳤을 때 조선이 어떻게 됐습니까? 임금이 삼전도에서 머리박아 했잖아요. 청일 러일 전쟁 때 동북아 정치가 요동칠 때 고종과 순종이 어떻게 했길래 우리가 보호국이 되고 한일 합방이 됩니까? 식민지계를 당한 경험이 있음에도 국제정치를 외면하는 것은 비겁이거나 무식입니다. 광복절을 국제정치를 다시 생각하는 날로 삼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제 이런 엉터리 국내 정치는 그만. 감사합니다.